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이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군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1949년 국국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나 정부를 수립한 뒤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국내전에서 이겼음에도 국민당의 타이완 지배를 더 단단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타이완 진먼다오에서 일어난 구닝토우 전투다. 구닝토우 전투는 왜 일어났고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관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의 교류를 넓혀가면서 중국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 나라의 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선 중국과 타이완의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할 텐데요. 먼저 우수근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럼 이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러니까 1949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예를 들면 1840년 아편전쟁서부터 100여 년 동안을 엄청나게 시련의 역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또 국공내전이라고 같은 중국 민족인데 중국 공산군과 그다음에 타이완군이 서로 싸우는 그런 국공내전도 두 번이나 겪었거든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1949년 10월 1일 지금의 중국이 건국되었고 타이완으로 넘어가고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결국은 중국 본토하고 타이완의 양분 구도가 확립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청나라 말기 이렇게 쇠락한 이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 암흑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제스가 이 전쟁을 하다가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갈 때 문화재부터 보물부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싸그리 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전쟁은 이겼는데 부는 저쪽에 다 가져가는 마오쩌둥은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마오쩌둥은 그 이후로도 타이완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국의 일부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중국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본토하고 타이완 사이에 찐먼따오라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동안 3번이나 포격을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 본토가 찐먼따오를 탈환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타이완의 일부가 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 찐먼따오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요. 지금은 타이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만 타이완 본토로부터는 멀고는 190km 떨어져 있는데 중국의 샤먼, 중국 본토로부터는 1.8km, 2km도 안 돼요. 중국에 바짝 붙어 있는 섬이에요. 진짜 키 큰 사람은 넘어지면 코가 닿겠는데요. 우리 한강이 가장 가까운 데가 1.1km 정도 됐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서로가 수영 쳐서 건너가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탈환하지 못하고 타이완의 지배하에 두고 있으니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편치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금문도라고 하기도 하고 진먼다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좀 진짜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건 찐먼따오라고 하는데요. 진먼다오. 예. 본토에서 1.8km 정말 코앞인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눈에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점령하면 그 다음 타이완으로 가기 위한 이 근거지가 되고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1949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954년에 한 번, 1958년에 한 번, 3번에 걸쳐서 마오쩌둥은 찐먼따오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눈도 편하게 감지 못했다라는 그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 쪽으로 갈 때는요, 먼저 찐먼따오를 점령을 합니다. 거기를 발신기지를 해가지고 타이완 본토로 갔는데요. 1616년에 해적 출신이었는데 정성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찐몬따오를 점령을 한 다음에
발판 기지로 삼아가지고 타이완 본토로 갔고요. 그 유명한 강희제 청나라의 강희제도 타이완을 평정을 했는데 먼저 찐먼따오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재정비해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찐먼따오를 뺏기면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또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이 찐먼따오를 대만한테 계속 뺏긴 상태가 되면은 대만이라든가 저 해양 세력이 이 찐먼따오를 토대로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목의 가시와 같은 아주 편치 못한 그런 지역인 것이죠. 꽃게 찌개발이 목에 걸린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쌀 아무리 삼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다 합니까?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폭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것, 1949년에 일어났던 그 찐먼따오의 서쪽 지역에 꾸닝토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꾸닝토우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꾸닝토우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또 해드리니까 이 방송이 반응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가 이랬었구나, 이래서 미국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나머지 전투도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닝따오 전투. 꾸닝따오. 예, 저 아직도 입에 익지가 않아요. 꾸닝따오. 예, 꾸닝따오 전투가 사실은 꾸닝따오에서 여기를 쳐야지 하고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 일단은 참전 이 병력수를 먼저 알아보면 공격을 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 병력수는 약 19,000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많지 않죠. 예, 그리고 방어를 했던 국민당군의 병력수는 약 4만 명 정도. 2배 차이예요? 2배, 그렇죠. 2배 조금 더 되는데 사실은 좀 더 깊숙이 전투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중국하고 이 타이완 모두 이렇게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 지금 들어가는 중국군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 치면 연전연승을 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넘어갔어? 그래. 그러면 뭐 니네가 가서 한번 밀어. 라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던 때잖아요. 그럼 언제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우쭐함 때문에 완패를 했거든요. 이 꾸닝토우 전투에서. 1949년 10월 1일 지금 중국을 건국했습니다. 국민당군을 내쫓고 자기들이 대륙의 주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3주 지난 다음에 이제는 찐몬따오도 우리 손안도 넣어야겠다 했고 흥청망청한 상태에서 3주 만에 꾸닝토우 전투를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중국 대륙을 평정을 할 때 무혈 입성하다시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국민당군은 일방적으로 밀려나고 그다음에 인민해방군은 그냥 막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배를 가지고 그 배도요, 함선이 아니라 어선들을 모아가지고요, 병력을 태워갖고 하루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병사들과 함께 거기에는 돼지라든가 닭, 술 같은 걸 많이 실었어요. 왜냐면은 하루 만에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파티하려고. 그러니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4일 날 밤에 배를 타고 갔는데 웬걸 가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풍랑이 심해가지고요. 가는 동안에 병사들이 구토도 하고 배멀미도 하고. 어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찐먼따오 중앙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밀려서 서쪽의 꾸닝토우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섬의 중앙으로 가려고 했는데 꾸닝토우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정신 차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고 갔는데 웬걸? 네. 찐먼따오에서는요. 2만 명의 정예 병력 이상의 국민당군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중국의 패색은 짙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민해방군이 놓친 게 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병력들을 실어 날릴 수 있는 해군력, 그리고 교두보를 방어하고 그리고 적의 공군력에서 방어를 해줄 공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병력이 교두보를 확보하면 예비 병력이 몰고 들어오겠죠. 몰아내려고. 그러면 그 적의 예비 병력을 막아줄 수 있는 공수부대나 아니면 투입할 수 있는 예비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이런 패잔병 따위는 우리가 상륙해서 총 몇 발 쏘면 싹 다 밀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앙으로 가다가 야야 바람 분다. 속 안 좋아. 야 어디야? 꾸닝타워? 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투 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먼타워를 보시면은 지형이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인민해방군은 중앙을 먼저 쳐서 네. 섬을 양분화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먹어가자라는 좋은 계획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시 지도 중에 지뢰를 매설한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중앙만 또 지뢰를 안 심어놨어요. 누군가 통하는 길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게 계획은 좋았어요. 하지만 빠른 조류와 바람 때문에 밀려가지고 꾸닝타워 쪽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꾸닝타워에 상륙은 했습니다. 상륙은 했는데 배에 병력 싣기도 힘든데 네. 파티용품까지 싣고 왔으니 그럼 어떻게 상륙은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국민당군의 소대장 하나가 네. 순찰을 돌다가 실수로 지뢰를 건드립니다. 밟았다고요? 어떤 자료에선 실수로, 어떤 자료에선 고의적으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뢰를 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나오듯이 연인하고 이별을 한 다음에 돌을 주워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고 던졌는데 지뢰에 딱 맞아 뻥 터지고 그런 네, 우연이라는 이런. 설이 강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뭐지 낌새가 이상하니까 던져볼까 하고 던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뢰가 터지니까 초소들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 초소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상이죠. 그리고 전조등을 쫙 비췄더니 실루엣에 저 목선들이 보인 거예요. 소희가 잘못해서 저거를 터뜨렸는데 뭐야 하고 빛을 쫙 비쳤더니 나무배가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랑 거의 동시에 전날 대규모 기갑부대 훈련을 했어요. 네. 이 국민당군에서. 그리고서는 기갑부대가 훈련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와중에 전차 세대가 고장이 나서 쿠닝타워 해변에서 정비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해방군이 거의 이제 상륙할 시점 정도 되면은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무전기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신호탄을 쐈나 봐요. 붉은 신호탄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전차병이 전차장이 명령을 했겠죠. 전차병은 아닐 거고. 근데 고장이 났으니 전차 기동은 안 되죠. 포탄만 그쪽으로 딱 돌려서 한 발에 빵 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탄약 수송함에 맞았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빛이 뻥 나면서 이제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이거 하늘이 도와도 이렇게 도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일단 그쪽 그 기록을 보면요. 이게 진짜 맞아? 라고 할 정도 너무 우연이 많아요. 그래도 인민해방군 쉽게 생각할까? 더군다나 타이완 본토도 아니고 조그만 거기 기록에 보면요. 쥐가 우글우글거리는 폐잔병만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여유롭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반격을 받았죠. 그래서 찐먼타오에 상륙했던 인민해방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토의 샤먼에서 지원 포격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국 본토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주로 포격에 지원 사격을 해줬던 것이 일본제 야포라든가 낡은 미국 곡사포였어요. 그러니까 화력도 부족하고 사거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엄호 사격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륙했던 그 인민해방군의 전방부대는요. 맨몸으로 막으면서 그냥 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전투는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연히 고장난 포를 쏴서 맞추긴 했지만 이거 해안 방어 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타이완 군대는 어떻게 방어를 했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전차포, 박격포, 경야포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했죠. 근데 그 인민해방군이 약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왔잖아요. 게다가 사기는 아주 뜨높았죠. 정말 힘들게 상륙을 해서 난전에 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는 국민당군 병력들을 밀어내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해요. 포로도 좀 잡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근데 상륙 부대를 지원해줄 지원 세력이 있어야 돼요. 포를 쏘아려도 좀 정확하게 포를 쏴야 되잖아요. 타이완군의 감제고지에서는 상륙군이 뻔히 보여요. 근데 해협 건너편의 중국 그 포병대에서 보면 상황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포병 지원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1.8km 떨어진 곳하고 이 위에 산 위에서 몇백 미터 밑에 보이는 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상륙하려고 하는 인민해방군과 또 이를 막으려는 국민당군의 치열한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해군이나 공군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5일 0시경에 전투가 시작돼서 이제 해변가 교두보 그리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나마 이 인민해방군이
정말 잘 싸웠어요. 그리고 국민당군도 막 일부 밀리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막 서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25일 아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죠? 해가 떠오르겠죠. 네. 보이겠죠. 그리고 벌써 무전으로 타이완 본토에는 적이 상륙했습니다라는 게 갔겠죠. 네.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지고 있던 타이완 군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일 새벽에 타이완 본토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발진을 해요. 그래서 교두보를 부심과 동시에 이제 섬 쪽에 가까이 붙어 있던 목선들을 차례차례 부십니다. 공군만 떠도 아이고 지상에 있는 상륙군들은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뭐 대공 전력도 없거든요. 상륙한 친구들이 뭔가 제대로 된 장비를 실어올 수 있는 뭐 상륙정이나 이런 걸로 왔으면 모르는데 목선에 어떻게 뭐 고사총 같은 걸 싣겠습니까? 개돼지가 실려 있었다라고. 개돼지가 쑥에 실려 있었죠. 전투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해군까지 나타난 겁니다. 타이완 국민당군 해군이 나타나서 이제 목선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의 양상은 상륙한 상륙군한테 아주 불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대비가 너무 잘 됐고 저쪽은 너무 공격 대비가 안 됐다라고는 게 1.8km와 150km인데 지원군이 타이완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건 타이완 쪽이 훨씬 더 방어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군인 타워에서는 완전히 밀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무장에서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흥청망청 왔다가요. 계속 밀리니까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중국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부랴부랴 최정예군을 모아가지고 다시 급파를 시킨 것이죠. 또 어성 태워서요? 그렇죠. 어선도 이제 함선도 조금씩 동원을 했는데 최정예 부대가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하니까 일단 타이완 군대가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 밀렸지만 거기에서 다시 타이완 군대도 자기들은 여기서 밀리면은 타이완 본토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죠. 근데 또 최정예 부대라고 하지만 부랴부랴 하루 만에 모아갖고 온 것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군 장비 같은 것, 무기 같은 거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다시피 한 것이었어요. 밀릴 수밖에 없었죠, 다시. 베이산이라고 그 찐먼따오에서 중국 본토에 대해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그쪽 지역까지 계속 또 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색이 완전히 짙어지게 된 것이죠. 해안 절벽까지 이렇게 밀려 나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베이산이 어떤 지역이냐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우리 그 휴전선에 네. 그 대북 심리 이 스피커 그죠. 예, 서 있잖아요. 그 탑이. 마이크가 수십 대가 쫙 붙어 있죠, 이렇게. 예, 그게 설치될 만큼 중국 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26일에 인민해방군 중원 병력이 이 찐먼따오로 다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해권과 제공권은 다 잡혔잖아요. 네. 바다로 건너와서 상륙하기 전에 전력의 절반 이상을 상실을 해요. 그래도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상륙을 실시를 하긴 합니다. 네. 상륙을 해서 기존에 있던 병력들과 조우를 하죠. 네. 조우를 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연전연승의 부대 아니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번 결전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국민당군에는 전차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앞세워서 이제 전투를 지속을 했죠. 인민해방군은 대전차 전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차를 세울 수 있는 뭔 장비가 있어야지 세우죠. 위에서는 이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전차가 밀려오죠. 그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없는 거예요. 전차도 못 막아, 이 항공 전력도 못 막아. 특히나 전차 같은 경우는 보병 부대한테는 지옥을 선물하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입된 전차가 사실은 M5라고 경전차예요. 굉장히 짜그만데 오히려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쾌해요. 네. 굉장히 경쾌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당시 별명은 찐먼타오의 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사람보단 크니까요. 아 그렇죠. 좀 네. 풍성하게 생겼어요. 경전차지만. 네. 그러니 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거 인민해방군의 수적인 이 손해, 인명 피해는 상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루 만에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요.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는 약 19,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뭐 3,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는데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지뢰 밟고 죽거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뭐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반면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뭐 4만 명 정도가 뭐 이렇게 참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3,000명 정도가 부상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꾸닝토 전투가 중국이 여태까지 타이완에 대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승기를 뺏긴 완전히 중국 본토의 완패이고요. 중국으로서는 매우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된 그런 전투였죠. 전투 자체는 27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네. 27일 날 종료가 됐는데 일부 패잔병은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려고 했으나 소탕을 하려고 하는 소탕 부대한테 잡혀서 뭐 대부분 사살당하지 않으면 포로가 됐고요. 끝까지 버틴 단 한 명이 100일 동안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한 명이요? 포로로 잡힌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네, 이 전투가 많은 역사적 사실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꾸닝토 전투를 통해서 승기를 잡은 것이거든요. 중화민국이라는 것으로 12월 달에 설립합니다만 그 이후부터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양분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네. 1927년부터 1950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을 펼친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밀려난다. 중국은 타이완 점령을 위해 먼저 타이완군이 주둔해 있는 전략 요충지 진먼다오를 공격한다. 중국군은 타이완군을 패잔병 취급하고 진먼다오 탈환을 쉽게 승낙한다. 그러나 타이완군의 예상치 않은 반격에 중국군은 최정예 부대까지 동원하지만 결국 완패하고 만다. 미국이 타이완을 돕기 시작한 건 그러면 1940년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 그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열세를 계속 보이면서 이미 장제스는 국민당군을 순차적으로 타이완 본토에다가 주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미국이 호의를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될 뻔했습니다. 1949년 10월 미국의 호의를 받으면서 타이완의 국민당군이 본토로 갈 때 찐몬따오에 군을 상륙시켰고, 타이완은 미군의 도움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찐몬따오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이 단번에 포기를 한 건 아니었다고요. 뒤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번이나 더 위협을 했다고요. 첫 번째가 그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라고 하는데요. 1954년 9월부터 1955년 5월까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지원하는 것은 무료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장제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들어줬는데, 찐먼타오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섬이니까 중국한테 줘버려라고 했지만, 그 장제스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항상 찐먼따오를 뺏기면은 타이완 본토 자체가 침탈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버팅겨가지고 결국은 찐먼따오를 갖게 됐고, 1958년에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생합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44일간에 걸쳐서 이어집니다만, 처음 며칠 동안은 뭐 포발이요. 포탄이 47만 발 정도 응사가 서로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장제스에게 찐몬타오를 포기하라 못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이젠하워가 양보를 해갖고 미국과 타이완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중국의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통일이 점점 쉽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포격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21년간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네,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초긴장,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전투 시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짠짠 찐먼 고량주, 까오량주, 금문 고량주라고. 금문 고량주! 잘 드시죠? 이거 맛있어요!
제가 고량주 잘 안 먹는데 금문 고량주는 맛있어요. 그게 남달리 도수가 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처음 며칠 만에 47만 발을 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아주 도수가 강한 고량주를 만들어갖고 병사들이 지하 요새화 시켰거든요. 네. 그 스트레스에서 그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거기 사는 주민들도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찐먼 고량주가 나왔고 그것이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병사들의 공포, 주민들의 공포를 이기게 해준 가슴 아픈 어떤 술이었네. 금문도의 특산물이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금문 고량주, 그리고 또 하나는 포탄으로 만든 칼. 칼.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이거 포탄이 10몇만 발이 날아갔으니까. 예, 지금도 뭐 밭에서 가끔 나온대요. 어허. 그러면은 그 포탄을 가져가서 그분한테 팔고 혹은 칼로 바꿔간다고 합니다. 섬에서 나는 특산물 두 개가 다 전쟁에서 그러네. 나오는 거죠. 좀 안타깝다, 근데 정말. 지먼타우에는 타이완군 시설이 최소 301개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많은 시설을 이제 관광지로 돌렸고 그러니까 시에 돌려줘서 네네네. 관광지화했고 병력수도 점점 줄어서 한 2014년 기준으로 몇천 명 정도만 주둔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점점 긴장감 엄청 올라가죠.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지척에 대적하고 막 요즘에 이래요.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데 이게 아무래도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타이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있지만 또 냉전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공산주의와 싸우는 어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제스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대만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물품이나 아니면 경제 지원이 타이완에 대대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냉전 시대 때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는 타이완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마오쩌둥이요. 야, 타이완 동포들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 미국 호의 받지 않고 하면은 미국 세력만 계속 배제한다면은 마오쩌둥은 장제스도 심리전으로 우리의 적은 타이완 너희들이 아니야. 우리의 양분을 고착화시키려는 미국이 우리의 공통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미국을 향한 쪽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너희들 지금 거의 고립됐지? 찐몬 따위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포격 안 할게. 충분히 보급받아. 그것도 지난다면은 앞으로 2주일 동안 포격 안 할 때가 또 보급받아. 1979년 1월 1일까지 지속됩니다. 1979년 21년 동안 지속되는데 79년 1월 1일은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당시 중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는 더 이상 찐몬 따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서 중국하고 미국이 뭐 사이좋게 국교를 수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대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지만 뭐 조금씩 중국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슬쩍 뭔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미중 패권 대립이 심해지면서 타이완에 대해서 부쩍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 3월 중국의 다양한 군용기들이요 일제히 방공식별구역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침투를 하면서 사실은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타이완이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써서 니들 감히 그런 걸 써? 라고 하면서 약간 시위를 한 것이다 라는 설도 있던데 맞습니까? 당시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만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부상자도 생겼고. 근데 현재는 최첨단 무기거든요. 긴장이 계속 고조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우발적으로 최첨단 무기 한두 개라도 발사하게 되면요. 무고한 타이완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될 것이고 중국 본토도 힘들게 될 것이고 또 이쪽 동북아 지역도요.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사실은 예.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 그리고 진먼타우 전투까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역사를 반복되게 하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찐몬 따위의 이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국이 국익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 다른 말로 하면 국가애를 인류애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찐몬따오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는 그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이 계속 찐몬따오 섬을 공략을 했으나 이 찐몬따오 섬은 아직도 타이완이 공고히 하고 있죠. 네. 타이완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섬을 사수하고자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찐몬따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벌어진 연평 포격전이죠. 네. 이때도 북에서 포를 쏴서 도발을 하자 우리 군 그리고 우리 민이 똘똘 뭉쳐서 땅을 수호해 냈죠. 이 연평 포격전도 그렇고 그리고 서해 수호 때도 그랬고 이런 군인분들 그리고 민간인분들이 다 이 한 뜻으로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인류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전쟁을 다루다 보니까 국제 정치가 정말 복잡하면서 또 때로는 좀 비정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가 인류의 삶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방법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어느 편이다 국제 정세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걸 현명하게 이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